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 제46강 이승만과 김일성 남북의 건국.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베를 감동시키는 교육방송 닥터강의 다시 듣는 한국현대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본 방송은 박세길의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와 서울대학교 출판부의 한국사 특강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오늘도 닥터강 강명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명길입니다. 네, 날씨가 정말 덥네요. 예, 제가 이렇게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올해처럼 이렇게 뜨거운 여름. 네. 근데 더 뜨거워질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아직 초복이 시작되기도 전인데 예. 이렇게 더워서야 어찌할까 싶네요. 다들 건강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건강, 여름에는요. 네네. 여름에는 단팥, 네. 팥 이런 음식이나 녹두 이런 걸 먹으면 몸에 좀 열이 내려가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네.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름에 팥빙수 먹으면서 더위를 이겨내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닐까 생각이 팥빙수 드네요. 좋죠. 예. 네. 오늘 저희 방송을 진행하는 날은 7월 11일인데요. 방송이 업데이트되는 날은 7월 14일입니다. 예. 이때 오늘의 역사, 우리가 또 이 뜨거운 여름에 알아둬야 할 오늘의 역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1907년 7월 14일. 7월 14일. 예. 1905년 일본이 을사조약, 을사늑약으로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그리고 고종 황제께서는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열린 만국 평화회의가 네. 이에 이상설, 이준, 이위종을 특사로 파견해서 을사조약의 부당함과 네.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폭로하고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네. 했었던 사건 바로 헤이그 특사죠. 그렇죠. 헤이그 특사. 예, 7월 14일 1907년 이준 선생께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순국하시게 된 날입니다. 네, 그때 이제 헤이그 특사로 그 부당함을 알리려고 하셨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셔서 결국에는 그 억울함과 분함을 참담함을 결국에는 순국을 하시면서 예, 그 당시에는 초청장이 있었죠. 네네. 초청장이 있었지만 그때 의장국이었던 러시아에서 네. 거부를 한 거죠. 네. 예. 그게 사전에 이제 일본과의 이런 그렇습니다. 사전 물밑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죠. 러일 전쟁이 1904년, 1905년이 이제 발생을 했었던 거고 러시아가 이제 일본한테 패배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런 협상 과정에서 전후 협상 과정에서 만국 평화 회의에 대한제국의 대표가 그렇죠. 참석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일본이 러시아와 협의하여 네네. 예. 참 그때 여러분 우리 다드사에서도 그 이전의 방송으로 좀 이야기를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참 약소국이었던 대한제국에서 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렇죠. 가운데 거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희망이라고 볼 수 있는 헤이그 특사를 파견을 하면서 그것도 국내에서 굉장히 또 뛰어난 인재들을 그쪽으로 고종 황제가 또 보내시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그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어깨에 많은 것들을 지고 이렇게 가셨겠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요. 이준 열사 거기서 또 어떻게 보면 고종 황제의 명령으로 가셨긴 했지만 거의 그렇죠. 민족의 특사자격이죠. 민족의 대표로 또 운명을 짊어지고 가셨는데 그것에 이제 실패를 하시면서 결국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는 일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조국의 운명과 개인의 운명을 일치시켰었던 순국 선열 중에 한 분이시죠. 네. 이 이준 선생님께서는요, 네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창호, 네. 이상재 선생님과 함께 연설과 웅변의 대가로 널리 알려주셨고요. 그 일제가 1904년 5년에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고 내정 간섭을 자행하면서 네. 일제가 전국의 황무지 개척권을 요구하자 그것을 반대한 보안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네. 이 보안회를 이준 선생님께서 이상설, 송수만, 원세성 선생님들과 함께 조직을 하셨고요. 격렬한 반대운동, 시위운동을 전개하셨던 분입니다. 참. 예.
네,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들이 더 오래 또 남아주셨으면 더 또 독립이 좀 앞당겨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예, 그리고 우리 이준 선생님께서는요, 안창호, 김덕기, 이동영 선생님과 함께 비밀결사인 신민회를 조직하시기도 하셨지요. 아, 그 유명한 신민회. 예. 네, 바로 그분이군요. 저희가 이준 선생님에 대해서 사실 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이 이제 계시지만 성함까지, 조남까지 우리가 알고 또 언제 뭐 또 순국을 하셨는지 돌아가시게 됐는지 이런 것들도 다 하나하나 기억하기가 쉽지 않지만요. 그래도 이름을 들으면, 성함을 들으면 아, 이분 이런 분이시지 정도까지는 우리 다대사 애청자 분들께서는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국사교과서, 한국사 네. 교육에서 그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네. 순국 선열에 대한 교육이 네네. 좀 너무 미흡하지 않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아, 적어도 우리나라에도 이 외국 타국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이렇게 좀 이런 독립투사나 이런 분들 집회에다가 그렇게 많이 얼굴을 올리고 하던데요.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이런 경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맞습니다. 우리의 이제 독립투사, 애국지사들을 올리지 않는 경우가.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10만 원권에 넣자 말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그것도 이제 뭐 안 되잖아요. 박근혜 정부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예. 네, 안타깝네요. 이런 분들의 조난뿐만이 아니라, 네, 이렇게 또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또 순국하시게 됐는지까지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조금 좀 알아볼 네. 필요가 있는데요. 특사, 네. 뭐 밀사라고 하죠. 네네. 이제 특사라고 하는 건 그 황제 아니면 뭐 대표자,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이겠죠. 네네. 대통령의 어떤 전권을 위임받아서 어떤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외국에 파견되는 그쵸. 사람을 네네. 얘기하는 거고, 밀사라고 하는 경우에 되게 위급한 시기에 비밀로 네네. 이렇게 파견이 되는 사람인데요. 네네. 우리 이승만 같은 경우를 이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승만 대통령은요, 러일 전쟁이 막바지였던 1905년 8월 4일 네. 하와이에 있었던 윤병구 목사와 함께 네.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을 면담하였습니다. 아, 뭐 그러면- 이분도 특사였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고종의 밀사였다. 아.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네네. 이승만을 추종하는 뭐, 여러 연구자들도 네네. 이승만이 고종 황제의 밀사였다. 음. 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거짓말이다. 새빨간 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지요. 네네. 그 당시 미국의 신문이었었던 네. 당시 뉴욕 헤럴드 트리븐 등의 미국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승만과 윤병구는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황제 대표자가 아니라 일진회라는 단체의 대표자다. 일진회요? 예. 일진회가 바로 뭡니까? 그 송병준 을사오적이지요. 네네. 일진회를 조직해서 매국 활동을 시작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아, 그 일진회 대표라고요? 그렇죠. 을사늑약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지지한 단체가 바로 일진회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는 일진회의 대표자다. 헐. 라고 얘기했고요. 대한제국의 황제, 즉 고종 황제는 조선인, 한국인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대한제국과 고종을 적극적으로 부정한 사람입니다. 헐. 아니, 근데 1905년이면 아직 이제 본격적인 일제시대로 들어가기도 전인데, 예. 이승만 전 대통령 무슨 독립운동 하셨다면서요. 근데 무슨 이런, 그것도 을사오적이 만든 단체의 대표라고 하면서 루즈벨트를 만나고 이러면 아주 시작부터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데요. 맞습니다.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네요. 뿐만 아니라 그 뉴욕 헤럴드 트리븐에 의하면 네. 이승만은 그 러일 전쟁 당시였으니까 네네. 러시아는 우리의 적이다. 우리는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있는 것을 매우 기뻐한다. 헐. 라고 이제 윤병구가 얘기를 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이들은 일본을 주인으로 선택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신문에. 아. 예. 일본을 주인으로 삼는데 주저함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첫 번째 대통령으로 맡게 됐던 거군요. 예. 그러니 네. 이것뿐만 아닙니다. 네네. 1918년 당시 44살, 44세였던 이승만은 그 미국에 이제 있었던 시절이죠. 미국 네. 체류 시절에 그 외국인이니까 그 문서에 그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 국가기록원과 고문서 보관 사이트인 ancestry.com에서 네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18년 당시 44살이었던 이승만은
징집 서류에 국적을 일본으로 자필로 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당시 미국으로 군대를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외국인이니까 네. 그 징집하거나 징집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카드에 이 사람은 군대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이제 그 필요한 인사 기록을 네. 적시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일본인이다. 참. 요즘에 그 한참 인사청문회 중인데요.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파파남이라는 단어가 유행이래요. 파도 계속해서 나오는 남자라고. 네, 근데 이승만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말 파도 의혹이 끊이질 않는 예. 진정한 파파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런데 이 1918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네. 그 다음에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수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승만이죠. 네. 자신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표기한 사람을 네. 대통령으로 참. 네. 독립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로 네네. 기록하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것도 뭐, 미국에서도 일본을 주인으로 사는데 주저함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평가를 했고, 예. 스스로도 일본을 국적으로 삼고, 이랬던 사람이 대한민국의 첫 번째 초대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니,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어떻게 우리 이 독립운동가 분들의 삶이 편안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뭐 이준 선생님 얘기도 하셨는데, 이준 선생님 같은 이런 분들 역시도 얼마나 또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도 이미 돌아가셨지만 누워 예. 계셨다가도 벌떡 일어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뿐만이 아닙니다. 네. 광복이 되어서도 네. 이런 일들은 애국자가 아닌 사람이 애국자인 것처럼 네네. 민족을 위해 헌신하지 않았던 사람이 민족을 위해 헌신했던 것처럼 네네. 그게 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이 역할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예, 그 광복 이후에 그 이준 열사의 어떤 장례식, 장례식이 아니라 이제 추도식이죠. 네네네. 추도식이 열렸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준 선생님의 이준 열사의 뜻과 정신을 기리는 네네.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가식적이네요. 예, 그런데 네네.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추도식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 네, 나와서는 안 되는 사람들. 예, 나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네. 바로 그 유명한 그 친일 고관대작들, 뭐 중추원 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참 이준 열사께서 정말 누워 계시다가도 예. 정말 통탄할 노릇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추도식을 보고 친일파가 판을 치고 있는 이준 열사의 추도식을 보면서 이준 선생을 추모하는 시기냐, 욕을 보이는 시기냐, 지하에서 선생이 통곡하리라 라는 글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네, 참 이런 일이 뭐 한두 건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예. 무려 또 이제 일제의 탄압에 강제 병합에 반발하시며 그렇죠. 헤이그 특사로 저항하시며 헤이그 특사로 가셨다가 순국하신 이준 열사를 추도하는 행사에 친일파들이 쭉 앉아서 이렇게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아이러니한 역사인가 하는 생각이 또 드네요. 예. 이것이 모두 좀처럼 독립투사였는지 아니면 친일파였는지가 아직까지 불명확한 우리 초대 대통령인 국적 일본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이 아닐까. 예, 그러고 보면 일본 국적의 대통령이 꽤 있네요. 예. 그러네요. 스스로를 일본인으로 생각하셨던 분들이 꽤 되네요. 네, 오늘의 역사 7월 14일 이준 선생님의 순국일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를 듣고 계십니다. 형성평가 1번. 다음의 보기를 잘 듣고 보기에서 설명하는 이곳은 어디인지 고르시오. 보기.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제창으로 세계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최된 국제회의다. 제1차는 1899년 26개국, 제2차는 1907년 44개국의 대표가 이곳에서 회합, 군비 축소와 평화 유지책을 협의하였다. 특히 제2차 회의 때는
한국에서 고종의 밀령으로 이상설, 이위종, 이준이 파견돼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이 고종 황제의 뜻이 아니고 일본 제국주의의 강압에 의한 것임을 폭로에 파기시키려 했으나 일본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신문 기자들과 언론들은 새 특사의 활동에 호의적이었으나 열강의 대표들은 냉담하였다. 이에 격분한 이준 열사는 1907년 7월 14일 이곳에서 격분을 참지 못하고 순국, 현지에 묻혔다가 1963년 서울 수유리 선열묘역에 안장됐다. 1.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2. 광화문 세월호 유가족 단식 농성장 3. 도쿄 야스쿠니 신사 4. 청와대 지하 벙커 5. 네덜란드 헤이그. 네, 제46강 이승만과 김일성 남북의 건국 편입니다. 예. 제목이 핫한데요? 예, 그렇게 됐네요. 예. 이승만과 김일성. 어찌됐건 남과 북의 첫 번째 지도자가 된 두 사람인데요. 예. 어찌됐건 각자 주장하기에 조선의 독립을 위해 애썼던 독립투사라고 알려져 있고요. 예. 그렇게 되고 있고요. 예, 이승만도 독립에 기여한 바가 있지요. 네네. 그 다음에 김일성도 네. 조국 광복에 기여한 바가 있지요. 네. 하지만 남과 북이라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념의 갈등과 장벽을 네. 통해서 이승만에 대해서, 김일성에 대해서 그죠.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네. 기회가 우리에게 과연 있었던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번 시간에 짧게나마 네네. 이승만과 김일성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건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건국, 네. 정부 수립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전에 저희가 약간 이 건국이냐 뭐 이런 건국을 강조하거나 뭐 광복을 강조하거나 둘을 이렇게 강조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전 편에서 좀 앞쪽에서요. 그렇죠. 저희가 뭐 두 개의 8.15에 예, 2개의 대해서 8.15 말씀을 드렸죠. 하면서 이야기를 좀 드렸던 바 있는데요. 예. 이제 또 다시 거의 저희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시기가 이제 건국일 뭐 건국절 이렇게 강조할 만한 8.15가 곧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 주가 바로 이제 7월 17일 재헌절이죠. 대한민국 재헌의회에서 네네. 재헌헌법이 만들어진 네네. 날이기도 하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이 좀 우선 우리 남한 정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건국이 되었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좀 간단하게 네네. 요점 정리한다라는 식으로 그런 네. 마음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1945년 네. 8월 15일 네. 일제가 항복을 하게 되고 일제가 패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우리에게는 두 개의 8.15가 있습니다. 네.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항복하고 우리 조선민중이 해방, 광복을 맞은 날. 네. 그 다음에 3년 후인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네. 수립이 된 날이죠. 그쵸. 예, 요 이야기는 좀 잠깐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네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했는데 이 바로 하루 전인 1945년 8월 14일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하여 군사 점령하는 시대에 네. 접어들게 되는 거죠. 네. 38도선을 경계로 일본군에 대한 항복 접수 경계선이 이때 그어진 거죠. 네. 벽에 있는 극동아시아, 동아시아의 지도를 보고 미군의 책임없는 장교가 소련군의 진주를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 네. 조선의 수도인 서울이 있는 곳을 지키기 위해서 선을 바로 찾다 보니 위로 이렇게 선을 그었죠. 바로 이게 38도선이 되는 거고요. 네. 이후에 미국과 소련은 각자의 군사 점령지에서 군사력을 바탕으로 네. 배타적인 통치권을 행사하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구축해간 네. 두 개의 점령군 시대. 그러니까 그렇죠. 1945년 8월 15일 이전은 하나의 점령군, 네. 이후에는 두 개의 점령군의 시대. 참, 네. 이미 조선에서는 조선반도, 한반도에서는 건국을 준비하는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있었지만 네. 미국 점령군은 인민공화국을 통해서 자주국가를 수립하려는 그 건국
전략준비위원회와 네. 좌파 세력들의 움직임을 봉쇄하고 부정하면서 직접 통치기구를 수립하게 되는 거죠. 네네. 이런 과정에서 조선총독부 시절의 행정기구를 부활시키고 친일 경찰과 관료들을 복귀시키고 승진시키고 네네. 그리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우파 정치 세력 한민당 네. 뭐 사실상 이제 뭐 친일파였죠. 그렇죠. 친일 지주, 친일 자본가, 친일 네. 관료, 친일 경찰들과 같은 우파 관료들을 국가 관리로 증언하고 네.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정치 세력을 결집시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남한 내에는 소련에 대항하기 위한 반공블럭이 네. 형성이 되는 거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미 군정 장관이었던 하지 중장하고 메가더가 되는 거죠. 네네. 예. 어우, 요점 정리가 쑥쑥 되네요. 예. 네. 요즘에는 바로 이제 38도선 이북에서도 소련 군정의 후원을 받는 김일성 등의 사회주의 세력이 북한 전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는 네. 계기가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뭐 미군정 같은 경우에는 좀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을 예. 끌어들이고 싶었을 테고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뭐 수련에서는 당연히 이제 뭐 사회주의 진영에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내세우고 싶었겠죠. 그쪽 정치 세력을 밀고 싶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탐구해야 될 내용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승만은 대통령이 되었고 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고 네. 어떻게 해서 북한에선 이북에서는 김일성이 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을 하고 네. 최고 정치 지도자가 되었는가 네네. 이런 과정. 그렇죠. 왜냐하면 남쪽에서는 이승만이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가. 네. 남한 사회에서도 뭐 조선공산당의 조선공산당도 있었고 김구 선생님도 있었고 네네. 김규식, 조소왕, 그다음 또 여운형 선생님과 같은 쟁쟁한 네. 명망 있는 정치인들, 그쵸. 독립운동가들이 많았었고요. 북한 지방에서도 뭐 대표적으로 뭐 그 조만식 선생님이라든가 네네. 뭐 김일성이라든가 뭐 김책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승만과 김일성은 어떻게 최고 지도자, 네. 자리에 통치권자가 오르게 됐나? 되었는가를 네. 확인하는 과정이 네네.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얼마 전에 이승만은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나라는 편에서 이승만 어떻게 국내에서 미군정을 등에 업고 그렇죠. 김구 선생과 뭐 여운형 선생 이런 국내에서 굉장히 명망 있는 지도자로 불렸던 존경받던 지도자들을 밀어내고 사실상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지 이 지도자라기보다는 네,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지를 좀 이야기를 드린 바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예. 짚어주시고 어떻게 그럼 건국하고 나서 좀 어떻게 하게 예. 됐는지 이야기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한에는 그 미군정, 네네. 북한에는 그 소련 군정, 그리고 네네. 이제 소련 군정에서는 그 김일성, 남한에서는 이제 이승만을 네. 소련 군정이 그 소련 군정과 미군정 각각 지지하면서 네네. 자신의 세력들을 형성해 나갔죠. 네. 1945년 12월 한국인들이 네. 조선인들이 자치하는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게 네. 바로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결정된 신탁 통치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동아일보에서 왜곡 보도를 하면서 네. 신탁 통치를 중점으로 두고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그 이전에 임시정부를 함께 수립한다라고 하는 걸 누락을 네. 시키는 거죠. 네네. 이러면서 찬탁이냐 반탁이냐 국론이 분열되어 있었던 네. 상황이었었던 그렇죠. 거죠. 이 모스크바 3상회의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세계 네. 뭐 국제연합이라든가 연합국의 유일한 합의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이었었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들은 동아일보라든가 뭐 어떤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라든가 네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한 사회 내부에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가 네. 초래되었었던 거고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됐던 거고 미군정은 남한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탁 세력과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을 지지하는 세력 사이의 갈등, 네. 대결을 지켜보게 되는 거고 오히려 좀 부추기면서 그렇죠. 사실상 국내에서 약간 반공 이데올로기를 키운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9월 총파업이라든가 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우파들에게 민사행정의 전권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를 대처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뭐 남북 협상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좌우합작 운동도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좌파 사회주의 어떤 그 공산주의 세력을 배제한 가운데 우파의 대표적인 정치 집단으로서 민주의원이라고 하는 과도입법 체제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점차적으로 중앙 집권화를 강화하게 되고 좌파를 배제해 나가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미소공동위원회도 1차, 2차가 계속 결렬이 되고 그러면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분단 정부를 막기 위해서 좌우합작 운동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뭐 총파업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그 사회주의 진영과 미군 정과의 대결 양상이 격화되면서 아까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주의 세력에 대해서 빨갱이다. 네. 좌경 용공 세력이다라고 그렇죠. 매도하면서 극심한 탄압이 네.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반탁을 하지 않고 찬탁을 하면 무조건 빨갱인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김구 선생님처럼 어떻게든 이제 이 북한 쪽하고 그때는 이제 북한이 아니었지만 북쪽하고 좀 같이 합해서 우리 민족끼리 같이 뭘 해보자 뭐 이런 움직임까지 전부 다 무슨 빨갱이처럼 예, 몰아붙이면서 미군정의 편을 들어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무조건 다 이제 종북공세에 시달리게 된 셈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1946년 12월 미군정은 중도 좌파, 네. 여운형 계열이라든가 네. 건국준비위원회 이런 네. 계열들을 제외하고 우파와 중간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파하고 중간파면은 바로 그 우파라고 하면 한민당과 이승만 네. 계열이 네네. 되는 거고요. 중간파라고 하면 김규식 선생님 계열이 네네. 되는 거죠. 남조선 과도입법위원을 만들게 됩니다. 이 과도입법위원회 한계는 뭐냐면 남한의 정치인들에게 어떤 그 헌법을 만들 수, 의회를 구성하고 정부를 네. 수립할 수 있는 기회와 정치 참여 계기를 제공한다라는 면에서는 긍정적이었지만 네. 실제로 미군정에서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이런 거죠. 이렇게 핵심적인 네. 것은 다 이제 미군정이 쥐게 되는 거고요. 무력한 정부였고 사실상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독립국가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정부인 그렇죠.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이것은 이제 그러고 나서 1947년 3월에 네.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가 됩니다. 이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하면 뭐냐면 네. 미국의 어떤 동아시아 정책 선언이다. 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는데요. 한반도의 정책이 이때부터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는 바로 메가더의 어떤 전쟁주의. 네. 메가더는 평화주의자가 아닙니다. 평화주의를 혐오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 지방 만주에다가 원자폭탄을 투하할 계획을 수립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하여튼 이런 아시아 정책이 미국에 의해서 바뀌면서 네. 남한을 반공 국가로 만들겠다. 소련에 대항하는 반공 블록의 전진 기지로 만들겠다. 네네. 라는 어떤 정책을 만들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희생양이네요, 거의.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미소 공동위원회 미국과 네. 소련은 그 체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쵸. 이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좌우 합작 운동도 좌절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다가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이것을 미국은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반도 문제를 유엔 총회에 상정하게 되고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의 총선거를 하자. 그래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지만 소련에서는 북한에서는 거부를 네. 하게 되는 거죠. 네네. 예. 이러다 보니까 중간파들도 이제 배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남과 북이 하나의 분단만은 막아야 된다라고 했었던 네. 세력들은 배제가 되고 보수, 우파만 그렇죠. 한민당 계열만 네. 그 중간 계열이라고 하셨던 김규식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김구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그때 남북 합작, 좌우 합작을 하러 또 떠나셨던 그렇죠. 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 이 당시에 반탁 운동에 앞장섰던 김구 선생님도 이승만과 함께 그 당시에는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를 지지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한이 총선거를 하자는 네네. 건 지지하죠. 근데 하지만 남한만 하게 되니까 김구 선생님께서는 미군과 소련의 양쪽 나라의 군대가 철수해야 된다. 네. 총선에 의한 통일 정부를 수립을 주장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승만과 한민당과 완전히 결별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김규식 선생님 등의 중간파도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게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 좌우합작 운동이라는 것은 통일 운동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서 이제 남북 연석회의 분단만을 막기 위해서 북한에 가셔서 남북 연석회의에 참석하시기도 하고 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미군정은 이때 1947년 8월부터 좌파 세력을 대대적으로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경찰과 군대를 대폭 확대를 하는데요. 미군정 자료에 보면요. 1947년 28,522명이었던 경찰이 네. 그 1948년 2월에는 3만 명, 48년 6월에는 34,900명. 그다음 조선 경비대 같은 경우 이제 군대죠. 네. 1946년 11월에 5,273명이었던 인원이 47년 5월에는 12,491명, 48년에는 23,000명, 48년에는 56,000명. 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네요. 예. 이러면서 이 군인과 경찰 병력을 늘리면서 어떤 사회주의 세력, 공산주의 네. 세력, 그다음에 또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탄압하는데, 아, 그렇군요. 예, 이러한 그 어떤 공포 분위기 속에서 남한 총선거안이 유엔에서 이제 통과가 되게 되는 거고요. 남한만 하는? 예, 아니? 여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옹호했던 사람이 바로 이승만과 한민당이었다라는 거죠. 그랬겠죠. 예, 그것만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들에게는. 예. 아, 그래서 5월 10일, 1948년 5월 10일 날, 그 유명한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네네. 여기에서 재헌 의원, 헌법을 제정하는 의회, 초대 의회가 되는 거죠. 네네네. 198명의 의원이 선출이 되는데, 이 중에서 이승만의 그 독립촉성협의회, 네. 독촉이라고 하는데요. 그다음 또 한민당이 3분의 2 개헌 의석 이상의 3분의 2요? 를 확보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뭐 마음대로 다 했겠는데요? 예. 반대 따위는 신경 쓰지도 않고. 예.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재헌의회 의원 198명 가운데 독립운동 경력자는 59명이고요. 그래서 그 대일협력, 그 친일 부역에 혐의가 있는 사람과 거의 비슷한 숫자. 그리고 요 당시에 한민당 같은 경우도 네. 독립운동, 네. 그러니까 친일파가 아닌 사람들, 독립운동을 했었던 사람들도 독립운동가들도 있었던 거고요. 네네. 이 한민당이 나중에 이승만과 결별하면서 이승만이 자유당을 만들게 되고 네네. 이 한민당이 그 깨지면서 일부가 자유당으로 그다음에 또 일부가 민주당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되게 아이러니한 것은 네. 이 민주당 그러면 되게 그 진보적이고 애국적이고 민주적인 정당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한 색채를 보였었던 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네. 10년이고요. 되게 놀라운 사실인데요. 오히려 한민당, 자유당보다 민주당에 네. 친일 경력자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 아, 그때, 그러면 거의 그때 당시에는 정치인들이 거의 뭐, 어느 당이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었군요.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정말 독립운동을 하시고 했던 분들은 죄다 이제 이 사람들과 뜻을 달리해서 있던 집도 예. 내려놓고 아니면 뭐 암살이 되시고 뭐 하면서 사실상 정계에서 떠나거나 아니면 예. 쫓겨나거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그때는 이제 비합법적으로 이제 테러라든가 네. 암살을 네. 통해서 이제 독립운동가들, 그다음에 네. 또 그 정치인들이 이승만에 반대하는 그 통일 정부를 수립하는 완전한 네. 자주독립 국가를 열망했었던 독립운동가들, 정치인들이 살해되고 테러당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너무 많았죠. 그런데 이렇게 재헌의회가 확보가 되면서 3분의 2 이상이 이승만과 한민당 세력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네네. 이 독립운동가들을 네. 중심으로 그다음에 또 일부 중간파들이 네. 의석을 차지하긴 했지만 한민당과 이승만의 공세로 뭐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정치적 역량을 정치적 역할을 하는데 실패하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의미가 뭐냐? 5월 10일 재헌의회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는 잃어버린 한반도와 우리의 역사, 우리의 정부를, 우리의 네. 의회를 다시 찾았다라는 면에서는 뭐 긍정적인 역할을, 네.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월 10일 이 총선거는 일제강점기에 가장 누구보다도 능동적이고 주체적이고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살았었던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가 세력을 배제함으로써 건국의 정신이 제대로 계승될 수 있는 기반을 상실했다라는 그렇죠. 측면에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그리고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죄로 그렇죠. 기록이 될 것인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건국강령, 그 상해 임시정부 시절부터 만들어졌었던 뭐 대동단결선언이라든가 그 건국강령의 기본 정신이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서 남한만의 네. 단독 총선거를 통해서 정부 수립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계승되지 못했다. 근데 일단 우리 그 건국 예. 할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임시정부에 이걸 이제 기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그렇죠. 하는데
실질적으로 말만 그렇게 한 줄 써놓고 실질적으로는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하는 부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2006년, 2008년에 건국절로 만들자라고 하는 주장이 여기 나오는 거고요. 네네. 이건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서 이제 헌법이 제정이 되고 그해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는 거죠. 네. 여기에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네. 선출이 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러면서 그 좌파라 그 우파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은 네. 5월 10일 선거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천한 최초의 경험이다. 미국식 자유민주주의가 한국 사회에 이식되면서 정치적으로 선진화가 되었다. 발전이 되었다. 네. 라고 보는데요. 이 반면에 5월 10일 선거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반공체제가 합법화가 되고 맞아요. 냉전적 반공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제도화되었다. 우리 그 당시에 그 다양한 여론조사를 네. 하지 않았습니까? 여론조사하면서 우리 국민들, 우리 조선 민중들이 지지했었던 정책, 네. 우리나라 국가의 체제는 사회주의도 있었고 공산주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체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러한 반대파는 완전히 배제되고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는 국민들이 그때 뭐 인민위원회나 건국위원회의 영향으로 오히려 사회주의 체제로 가고 싶어하는 이 국민들이 뭐 70% 이상 됐다라고도 예,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셨었는데요. 예. 그래서 다르게 얘기한다면 한국 사회에서 한반도에서 조선반도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던 다양한 민중들의 이화 요구, 정치적 요구, 즉 이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다양성인 거거든요. 다원성이죠. 그렇죠. 네. 다원적인 가치가 배제되고 자본주의, 반공적인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획일적인 단선적인 가치관만이 존재하는 사회. 네네.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져 오던 대중적인 민주주의의 기반이 흐름이 왜곡되고 변절되었다. 라고 이제 보는 네네. 것이라는 거죠. 예. 2번. 보기를 잘 듣고 보기의 이 단체는 무엇인지 고르시오. 보기. 러일 전쟁 막바지였던 1905년 8월 4일 이승만은 하와이의 윤병구 목사와 함께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을 면담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이승만이 고종 밀사로 파견된 것이라는 설이 제기됐지만 당시 뉴욕 헤럴드 트리뷴 등 미국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승만과 윤병구는 우리는 황제의 대표자가 아니라 이 단체의 대표자라면서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는 조선인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한제국과 고종 황제를 적극 부정했다. 1904년 결성된 이 단체는 대한제국 말에 일본의 한국 병탄 정책에 적극 호응해 그 실현에 앞장선 친일단체로 을사오적 중의 한 사람인 송병준의 주도로 조직되었다. 1919년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1. 만만회 2. 7인회 3.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4. 하나회 5. 일진회 그래서 건국이냐 광복이냐가 네네.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더더욱이 최초로 광복절을 8월 15일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라고 한 주장. 이명박 때 아닌가요? 그렇죠. 예. 이게 바로 이제 이영훈 서울대 교수, 뉴라이트의 대표 주자죠. 서울대학교에서 경제사를 전공한 네. 사람인데요. 교과서 포럼의 공동 대표였습니다. 2006년 8월 1일 날 동아일보에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고 했고요. 거기에 이제 힘을 보탠 게 바로 이제 한나라당이죠. 네. 집권 여당이었던. 그리고 교과서 포럼의 김영호라는 사람이 네. 대중 강연에서 건국을 둘러싼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므로 건국절을 다시 한번 네. 우리가 떠올려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말이 이제 잃어버린 10년이 나오는 거죠.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사람들의 그 뉴레이트 건국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의 근거가 이런 겁니다. 미국의 경우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7월 4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 프랑스 공화국을 세운 혁명기념일인 7월 14일을. 중국 같은 경우 마오쩌둥이 천안문에 올라가 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을 선포한 10월 1일을 네. 각각 건국절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건국절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기념하면서 국민 대통합의 계기를 삼는다. 그런데 대통합. 우리는 지금까지 건국절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너무 인색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것이 그럴듯하죠. 말은 일단 그럴듯하지만. 이거 잘못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뉴라이트 사학자들, 그 보수 우파들, 수구 세력들은요, 그럴듯한 팩트를 제시하는 것 같지만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조목 좀 반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영훈 교수라든가 아까 누구죠? 그 이영훈 그 다음에 네. 이영훈 교수 그 다음에 또 김영호 네.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했죠. 아까 이제 뭐 미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중국을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은 7월 4일을 건국기념일이다라고 했는데요. 미국의 7월 4일이 건국기념일입니까? 독립기념일 아닙니까? 그렇죠. 독립기념일이죠. 예, 이러면서 말 바꾸기 하는 겁니다. 네. 건국절도 아니고요. 건국기념일도 아니고요. 7월 4일은 독립기념일입니다. 미합중국, 네. 미국의 건국은 1787년 재헌헌법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이것을 기초로 하여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1789년 4월 30일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을 말 바꾸는 거예요. 그럼 우리랑 똑같은 거네요. 지금 뭐 이때까지 광복절 우리가 그렇죠. 예, 했었는데 뭐 독립기념일이나 뭐 우리가 이제 광복절을 의미 있게 예. 지냈던 거랑 뭐 똑같은 건데 이렇게 말 바꾸기 장난을 하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 7월 14일을 1880년부터 국정일로 이제 제정해서 기념을 하고 네네. 있는데요. 이 7월 14일은요. 건국절이 아니고요. 1789년 바스티유 감옥을 점거한 시민혁명을 기념하는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이에요. 건국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10월 1일을 건국절로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거는 맞습니다. 주장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중화인민공화국은요, 그 당시에 그 중국에는요, 두 개의 정부가 있었습니다. 네. 중국 국민당 정부. 네. 그 다음에 또 중국 공산당 정부가 있었죠. 국민당 정부는 자본주의 권력이에요. 네네.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 권력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정부가 있었는데, 정부하고 나라는 다르죠. 네네. 정부가 있었는데 이 중국 공산당 정부가 국민당 정부를 몰아낸 겁니다. 그러고 나서 10월 1일이 정부 수립을 한 거죠. 10월 1일 날. 그러니까 건국하고 다른 거예요. 네네. 나라를 아예 만든 게 아니라 정부를 이렇게 새로 세운 예. 그런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국의 초중 교과서 네. 중국 교육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역사 교과서에는요. 중국 현대사 또는 뭐 중국의 그 당대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는 1949년 10월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왜 그 뉴라이트 교수들은 중국의 건국절이라든가 이런 프랑스, 미국의 뭐 말도 안 되는 건국절을 네. 거짓말하면서까지 네.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에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지. 이게 다 이제 저번에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건국의 아버지로 이승만을 예. 미화하기 위한 이 모든 이게 아닐까. 그래서 이승만과 그를 따르던 그와 함께했던 한민당을 통째로 그러니까 친일파의 역사 자체를 일종의 세탁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예. 얘기를 그러니까 하시죠. 아까 이제 이영훈 교수라든가 김영호 교수가 얘기한 것들을 네. 반증을 하게 되면요. 오히려 프랑스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중국은 건국절을 기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건국절 1948년 8월 15일을 반드시 건국절로 기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미국도 이야기를 그러고 들으면. 프랑스도 그렇고 네네. 중국도 그러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모르셔서 그럼 일부러 장난을 치시는 건가? 예. 이렇게 어차피 조사하면 다 나올 텐데. 이런 거짓말을 네. 네.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때 이명박 정부 시절에 건국절을 해야 된다고 건국기념일 건국 몇십 주년 뭐 이걸로 예. 한참 화제였던 것 같은데. 그 몇 년 전인가요? 그 불렀었던 이명박 정부 퇴임할 때 그 현대사박물관인가요? 네네. 경복궁 옆에 그 박물관이었죠. 여기도 다 왜곡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그 텍스트화하고 네. 증거화하고 네. 공식적인 기억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 예.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헌법에는 네. 우리 헌법에는 어떻게 그러한 정신들이 계승되어 있나, 건국이냐 광복이냐를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1948년 7월 17일 네. 이번 주에 제정된 예. 제헌헌법, 즉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전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예.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함에 있어. 재건? 그렇죠. 그러니까 3.1 운동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이 건립이 되었다. 네. 그 다음에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했다. 네. 재건이라는 말은 있었단 말인 거고요. 그럼 원래 네. 있었던 거는 독립운동, 그러니까 3.1 운동, 3.1 그 만세항쟁을 네. 계기로 정부가 국가가 수립이 되었다라는 거죠. 임시정부를 그렇죠. 말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한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민주공화정이라는 네. 거예요. 여기서 민주공화정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그 두 개의 281호라든가 네. 대한제국편에 말씀드렸지만 일제가 그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한 1910년 네. 강제 병탄 이후에 조선 왕조의 후손들은 창덕궁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한 이후 1910년에 나라가 망한 이후 해방 후까지 창덕궁에 거주했었던 거죠. 그런데 대한제국이 그 을사늑약과 그다음에 강제 병탄을 통해서 융희 황제 즉 순종 황제가 자기의 주권을 황제권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 당시엔 대한제국이니까 뭡니까? 황제가 나라의 주인인 거예요. 주권은 황제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된 권리를 포기했어요. 네. 그러면 이 포기된 권리는 주권 재민 사상에 의해서 국민에게. 온 겁니다. 네네. 그것을 계승한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그렇죠. 이것은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이라든가 뭐 대동단결선언이라든가 네네. 그 당시 여러 문서에 네.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거고 네. 대한제국의 그 포기된 주권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온 거고요. 보통 이제 국가의 3요소가 바로 뭡니까? 영토, 국민, 주권이지요. 네네. 그런데 국가의 3요소, 영토, 국민, 주권은 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논리가 아니죠. 이거는 서양의 논리입니다. 그렇죠? 이 서양이라고 하는 게 서양의 자본주의 국가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 나라는 대체로 제국주의 국가들 아닙니까? 네, 이 제국주의 그렇죠. 국가들은 식민지 경험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식민지 경험을 한 적이 없는 나라에서 만들어낸 어떤 국가 논리, 국가 이론은 우리나라의 현실, 식민지 지배의 경험이 있는 아시아, 네. 아프리카, 제3세계 국가들, 민족들에게 맞지 않는 정치 이념이고 정치 뭐라 그럴까요? 정치 이론이라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달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권이 없어요. 네.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네. 그래서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온 민중이 단결을 해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조선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뉴라이트 사람들은 김구,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이 사람들이 부단하게 독립운동한 건 인정을 한다. 하지만 이 사람들 다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무장 투쟁으로 극렬한 투쟁으로 성공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우리처럼 일제로부터 배울 것은 배우고 문명화되면서 식민지 근대화 되지 않았느냐. 이런 뭘 배워, 빌붙어 가지고 돈 얻어먹어 놓고. 예. 예. 독립운동의 목표가 바로 뭡니까? 독립입니다. 그럼요. 그렇게 보면 단선적으로 보면 독립이 되기 전에 광복이 되기 전까지의 모든 투쟁들은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멋진 말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독립이 돼야 성공입니다. 그쵸. 독립이 되고 나면 독립운동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독립이 될 때까지 한 싸움인 거지요. 그쵸. 모든 게 다 그 과정이고 그 과정 자체가 다 그렇죠. 독립운동이니까요. 월드컵이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 월드컵에서도 패스에서 끊기고 슈팅에서 끊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골을 넣는 과정이 하나의 과정인 거죠. 네네. 전부 다가, 예. 예.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논리를 전개하면 그럴 것 같네. 맞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독립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독립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실패를
안 하고 성공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독립을 한 거고. 예, 그렇습니다. 네, 독립운동이 어쨌건. 예. 그래서 그 임시정부부터 해서 건국, 뭐 재헌의회까지 건국 강령은 네. 이런 식으로 오는 거게 됩니다. 황제가 포기한 주권은 네네. 국민들에게 있는 거고, 그럼 앞으로 세워질 나라는 어떻게 될 거냐? 어떠한 체제여야 되느냐라고 네. 해서 처음에는 뭐 그 복벽주의, 그러니까 봉건 왕조를 복원하자. 그다음에 또 보황주의, 황제를 보위하자. 그다음에 또 민주공화제, 공화제를 하자라는 거였는데 독립운동이 전개되면서 복벽주의라든가 보황주의, 그러니까 그 전근대적인 왕이 통치하는 입헌군주제라든가 뭐 전제군주제는 그런 요구들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독립운동을 하려면 전민중이 단결을 해야 됩니다. 힘센 강도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내기 위해선 그쵸. 전민중이 조선민족 전체가 단결을 해야 되고 일본 제국주의와 싸우는 모든 세력과 통일 단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조선시대 대한제국 시기의 노비였습니다. 저는 가난한 농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광복이 돼 독립이 된 다음에 넌 다시 노비를 해라. 넌 다시 농민을 해라. 넌 다시 천민이 되어라. 라고 한다면 그죠, 못하죠. 누가 독립운동에 나서겠습니다. 네네. 나서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겁니다. 무지한 농민들이, 못 배운 농민들이, 천한 민중들이 독립운동에 목숨을 바치고 헌신적으로 싸웠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대에서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자식에게, 내 후손에게는 자유롭고 평등하고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그러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죠. 목숨을 바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김구 선생님, 윤봉길, 이봉창 선생님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공화제, 민주공화제로 만들자라는 거고 여기에 모든 독립운동가 모든 민중들이 합의를 했던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계열, 그다음에 민족주의 계열, 네네. 자유민주주의 계열, 다양한 심지어는 아나키스트들까지 네네. 힘을 합쳐서 했었던 거고 그것이 바로 1940년대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좌우합작이 이루어지게 된 것 네네. 아니겠습니까? 김원봉 선생님, 조선혁명당이 다시 들어와서 함께 했었던 것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8월 15일 날 좌파 사회주의 세력이 배제된 채 독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정부가 수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통일운동, 통일운동이 아니라 조선 독립운동 세력을 조선 독립운동의 정신을 부정하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아, 네.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독립운동의 과정들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네. 민중적인 대중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변화되면서 왔었던 거죠.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서양의 정치 이론과는 네네. 다르다라는 거죠. 네. 대로라면 참 문제가 없었을 듯 한데요. 이것대로만. 그렇죠. 사실 이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해서 지금까지 정말 그 말 그대로 그렇게 해서 왔더라면 지금 이 2014년에 와서 친일 논란을 빚어지는 이런 뭐 인사를 총리로 올린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뭐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다가 이런 역사 왜곡을 저지르는 이런 만행도 없을 겁니다. 중요한 건 남들 보랍시고 이렇게 내놓은 것에는 마치 정말 진정한 독립 국가인 것처럼 독립 세력들이 하는 것처럼 뻔지르르하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을 말만 그렇게 했다 뿐이지 지킬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이런 독립투사분들을 색깔 공격으로 몰아치면서 예. 반공 이데올로기로 이제 만들어 버렸으니 물론 이제 건국 자체로도 건국이 아니라 재건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예. 건국은 임시정부 때 건국이었고 재건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지만 그 한계가 처음부터 사실 이제 드러났던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을 예. 분명히 보게 맞습니다. 하네요. 네. 나라를 빼앗긴 민족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임무는 바로 뭡니까?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것이고요. 그럼요. 그리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았을 때 만들어질 나라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과 그의 자손들이 네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들로부터 고통받고 핍박받았던 우리 조선 민중들이 행복하고 맞습니다. 안전하게 네.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여기에
이념으로 자신의 친일 경력을 은폐하기 위해서 네. 사회주의 세력, 좌파 세력을 배제한 네. 대한민국 건국을 국가기념일로 예. 말도 안 되는 그것이 일이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고 네. 조선의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광복이 네.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3번. 다음의 보기는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재헌헌법, 곧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일부다. 잘 듣고 보기에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인지 고르시오. 보기. 유구한 역사와 정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해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이것을 계승해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1. 해병대 정신 2. 헝그리 정신 3. 무대뽀 정신 4. 맨주먹 정신 5. 독립 정신. 그래서 그 대한민국 광복절이냐, 네. 건국절이냐 이런 논쟁은요, 광복의 의미와 건국의 의미를 네.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광복의 의미가 제 개인적으로는 광복의 의미가 크냐, 네. 건국의 의미가 크냐. 물론 대한민국 건국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럼요. 건국을 통해서 광복의 의미가 퇴색이 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네. 건국강령, 즉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네. 그다음에 대한민국 정부의 헌법에 네네. 명시되어 있는 헌법 정신은 네. 바로 뭡니까? 건국강령이 추구했었던 미래의 우리나라의 완전한 우리나라의 발전된 나라의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의 모습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네네.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사회주의적인 민주주의도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자본주의 데모크라시, 그다음에 사회주의 데모크라시도 아니고요. 새로운 민주공화국입니다. 좌와 우가 공존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문제점, 네.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국가, 네. 사회주의적 민족주의 운동의 맥락을 계승한 완전한 자주독립 네네. 국가였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사회주의 계열이 배제가 되면서 한민당만의, 네. 그 다음에 보수 우익만의 미국식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그러한 정부가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남한 사회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좌우 이념의 갈등, 그렇죠. 공론 분열이 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러한 건국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인지, 네.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위해서 전 민족이 통일 단결해서 목숨과 피와 땀을 바쳐서 차지한, 네네. 획득한 광복이 더 네.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아니,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건국이라고 할 것이 아니다. 이제, 스스로도 예. 우리 재헌 헌법에도 재건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재건절 이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광복절 하고요. 이왕 만약에 건국절을 꼭 의미 있게 하고 싶다면 실질적으로 재건이기 때문에 임시정부, 정말 진정한 건국일인 임시정부에 세워진 날, 건국일. 예. 그때 4월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죠? 맞습니다. 네, 네. 이때로 오히려 그 건국 기념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 건국절을 주장하는 이면에는 네. 건국의 주도 세력, 거기 사회주의 세력, 독립운동가 세력이 배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나머지 세력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에게 정당성, 친일 세력들. 예, 친일 행위의 면죄부를 주기 위한 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친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건국했지 않냐. 이런 이제 면죄부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절대 놀아나지 마시라.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